한때 포유류와 조류를 온혈동물, 파충류와 양서류는 냉혈동물로 부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물론 엄연히 잘못된 표현이죠. 일광욕을 하는 도마뱀의 피는 따뜻하고 겨울잠을 자는 곰의 피는 평상시보다 차갑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포유류나 조류는 몸 안에서 열을 생산해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뜻으로 내온성 항온 동물이라고 부르고, 반대로 파충류처럼 외부 환경에 따라 체온이 달라지면 외온성 변온 동물이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몸 안에서 열을 생산해 체온을 유지하는 시스템은 정말이지 엄청나게 비효율적입니다. 단적인 예로 체온이 10도씩 올라갈 때마다 신진대사율은 2배씩 증가하는데, 이 말인즉슨 우리를 포함한 내온성 포유류와 새들은 체온 유지를 위해 엄청나게 먹어야 함을 뜻하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포유류는 파충류보다 30배나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쉽게 말해 사람이 하루에 먹는 양으로 파충류는 무려 한 달을 살아갈 수 있는 셈인데요. 이런 이유로 자연계에서는 포유류와 새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외온성입니다. 즉 내온성 항온 시스템은 어찌 보면 극히 예외적인 진화의 산물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토록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몸에서 열을 생산하는 방식은 왜 진화하게 된 걸까요? 사실 내온성의 진화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결론이 나지 않았고 여러 가설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장 그럴듯한 가설 중 하나는 지난 1979년 오리건 주립대의 척추 고생물학자인 존 루벤이 제시한 호기성 용량 가설입니다. 쉽게 말해 근육에서 에너지를 생산할 때 산소를 최대한 많이 이용하는 호기성 호흡이 생존과 번식에 도움을 주면서 자연스레 내온성 항온 시스템이 자연계에 나타났다는 거죠. 예를 들어 외온성인 도마뱀은 빠르게 달릴 때 이들의 근육은 혐기성 호흡, 즉 무산소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순간 속도는 빠를지 몰라도 지구력 면에서는 영 꽝이죠. 하지만 포유류는 다릅니다. 상대적으로 근육의 활발한 유산소 운동을 통해 파충류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달릴 수 있죠. 책 미토콘드리아의 저자이자 생화학자인 닉 레이는 비슷한 크기의 포유류나 조류의 호기성 운동 능력은 도마뱀의 무려 6에서 10배나 높다고 밝혔을 정도로 혐기성 시스템은 지구력 면에서 호기성의 상대가 안됩니다. 그리고 지구력이 높으면 사냥을 하거나 천적을 피할 때, 또 영역을 확장해 나가거나 싸움과 번식 행동에 있어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었을 테니 호기성 호흡은 진화적으로 꽤 괜찮은 전략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산소를 이용하는 호기성의 장점은 알겠는데 이것이 어떻게 열을 생산하는 내온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걸까요? 호기성 용량을 높이려면 근육 내 산소를 이용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미토콘드리아의 밀도가 높아져야 하는데요. 미토콘드리아가 많아지면 산소를 이용해 ATP를 많이 생산하게 되고 ATP를 에너지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온성 시스템으로 이어졌다는 거죠. 과학자들은 초기 내온성은 아마도 동물이 육지로 진출하는 시점인 3억 년 전쯤 등장했을 것으로 추측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육지는 물보다 중력이 강하고 온도 변화도 컸던 탓에 걷는 것, 먹잇감을 쫓는 것, 활동 영역을 넓혀가는 것 등 많은 면에서 더 큰 에너지가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신진대사율이 높은 내온성이 자연계에 처음 등장했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죠. 또 지난 2004년 알버트 아인슈타인 의과대학의 면역학자인 아르투로 카사데발 박사는 체온이 높고 일정할 경우 곰팡이나 기생충, 바이러스 등이 체내에 침입했을 때 몸의 열이 1차적으로 감염을 막아주기 때문에 내온성 항온 시스템이 유리한 적응으로 작용했을 거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동물이 내온성으로 진화한 건 아닙니다. 육상으로 진출한 뒤에도 대다수의 파충류들은 기존의 외온성 변온 방식을 그대로 지니고 있었으며 중생대에 번성한 공룡들 중 일부는 변온과 항온의 중간쯤인 중온성을 지녀 체온 유지에는 에너지를 적게 쓰면서 남은 에너지를 성장과 생산 활동에 투자하는 전략으로 살아가기도 했죠. 또 몸집이 어마무시하게 컸던 녀석들은 외온성이지만 큰 몸집 덕분에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른바 거대 항온성을 띠기도 했습니다. 작은 얼음보다 큰 얼음이 더 천천히 녹는 것을 떠올리면 이해가 쉬울 텐데요. 현존하는 파충류 중에서도 바다하거나 코모도 왕 도마뱀 역시 외온성이지만 큰 몸집 덕분에 이들은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대 항온성 동물이죠. 한편 공룡 중 비교적 체구가 작았던 마니랍토라류는 직접 열을 생산하는 내온성 항온 동물로 진화하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공룡의 틈바구니에서 살았던 우리 조상인 포유류는 체내에서 직접 열을 만드는 전략을 채택했죠. 이들은 공룡의 눈을 피해 밤에 활동했는데 밤에는 기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특히나 작은 체구를 짓는 포유류들에겐 몸에서 열을 생산해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드는 생각,
혹시 식물 중에서도 체내에서 열을 만드는 식물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열 발생 식물이죠. 대표적으로 안진부채는 눈 덮인 이른 봄에 열을 발생시켜 눈을 녹임으로써 주변의 다른 식물과의 경쟁을 피해 먼저 꽃을 피웁니다. 타이탄 아름으로 유명한 이 식물 역시 꽃가루 맥의 곤충을 유인하기 위한 화학 물질을 만드는데 이를 더욱 멀리 퍼뜨리기 위해 다량의 열을 만들어내죠. 참 신기하지 않나요? 그러나 자연계에서 변온과 항온, 또 외온성과 내온성은 명확히 나누기 어렵습니다. 두더지를 닮은 코끼리의 사촌인 텐렉은 포유류지만 번식기를 제외하면 체온이 약 22에서 26도씨로 여타 포유류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죠. 반대로 모든 어류가 외온성 변온동물인 것도 아닙니다. 일부 다랑어와 상어들은 호기성 호흡을 할 수 있는 적색근을 지니고 있어 열을 체내에서 생산할 수 있으며 덕분에 외온성 어류들보다 2.7배나 빠르게 헤엄칠 수 있습니다. 정상이네. 이렇게 무심코 지나쳤던 우리의 체온에는 길고도 험난했던 진화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과학은 세상을 보는 창, 지금까지 과학 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